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하고 관련해서는 음식을 먹는 습관만 잘 고쳐도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타임지에서 발표한 10대 영양소라고 하면은 제1번이 이죠.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식습관은 아주 중요해요. 식습관 때문에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습관들을 보자면 불규칙한 식사가 참 안 좋아요. 하루에 생활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뭘 할 거라는 우리 몸 안에서는 생리 반응이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면역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규칙한 식사.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것은 간식. 저녁에 먹는 간식 있잖아요. 간식을 먹고 나면은 소모가 돼야 되는데 소모 안 되고 자버리잖아요. 중성지방이 높아지기도 하고 포도당이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암이 크고 있다 보면 아주 좋은 밥을 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간식인 경우 그런 부분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편식하는 경우에 탄수화물 중독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설탕 범벅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설탕은 장내 세균들, 특히 나쁜 세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밥이에요. 나는 입은 즐거워갖고 먹지만 내 몸 안에서는 나쁜 세균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식습관만 가지고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습관만 잘 고쳐도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타임지에서 발표한 10대 영양소라고 하면은 제1번이 마늘이죠. 알리신이나 설포라판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알리신은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마늘이 정력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화질소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정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늘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편마늘 있잖아요. 쪼개거나 아니면은 갈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공기하고 노출이 돼요. 이럴 경우에 알리나제라는 성분이 효소가 있어가지고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근데 알리신으로 바뀌지를 못하면 아무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는 가능한 한 으깨가지고 먹거나 편마늘을 만들어서 먹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가 시금치죠. 이 시금치 속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루테올린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계통이거든요. 눈, 특히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이제 칼슘이 많이 들었잖아요.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 이제 토마토. 토마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건강에 좋고 이로운 것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항산화 작용도 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파이토케미칼로서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귀리죠. 사실 우리는 귀리 많이 안 먹잖아요. 서양에서 타임지에 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귀리가 들어가 있는데 귀리 속에는 토코페롤이 있어서 비타민C 같은 거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산화형을 활성형으로 바꿔주는데 토코페롤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리 속에 그게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미라든지 잡곡이라든지 특히 보리 같은 경우는 귀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거칠잖아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B계통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미네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귀리 대신에 넣는다면 저는 보리를 넣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다섯 번째, 견과류죠.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것에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도 있겠고 오메가6라든지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10대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에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레드와인이 들어와야죠. 이 레드와인, 이 붉은색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암을 일으키도록 신호를 주는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이 유전자를 끄는 역할을 하는 게 안토시아닌 역할을 해요. 안토시아닌 자체가 항산화 작용이 강하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산화물을 제거해주고 해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레드와인이 포함이 되고, 일곱 번째가 이제 브로콜리죠. 브로콜리를 많이 먹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포라판, 파이토케미칼로서 어떤 유전자 조절을 하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해독 작용이 강해요. 또 하나는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요. 암 치료의 감초가 셀레늄이에요. 갑상선 기능을 높여서 면역을 끌어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고, 셀레늄이 있는 토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셀레늄이 없는 토양에서는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그거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셀레늄은 화산토에 많아요. 또 우리 육지에는 화강암이 많으니까 셀레늄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브로콜리를 많이 먹어도 그렇게 많은 셀레늄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도 제주도산 브로콜리가 좀 많다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째가 연어죠. 이 오메가3가 많아서 연어를 먹는 거예요. 연어를 우리가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가? 저는 암 환자들한테 연어를 많이 못 먹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오메가3가 많은데 사실 동물성 오메가3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수명이 긴 생선은 다 마찬가지예요. 연어뿐이 아니고 참치라든지 문어라든지 물속에서 오랫동안 사는 생선류는 수은 중금속이 많아요. 이익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어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고등어 꽁치에도 오메가3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체하는 거죠. 30cm 이하의 생선들이 되면은 수은 축적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메가3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연어를 대체한다면 고등어나 꽁치가 나겠고. 9번째가 블루베리죠.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죠. 악성으로 가는 데에서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레스버라토롤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안토시아닌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주 중요한 작용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10번째가 녹차죠. 이 안에 몇 가지 성분이 있어요. EGCG라는 성분이 가장 강력한 항암작용을 해요.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고, 근데 카페인은 커피보다는 조금 더 적게 들어있죠. 잠을 못 자게 하는 작용이 녹차가 조금 적어요. 녹차 속에 또 하나는 태아민이 들어있어요. 태아민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아미노산이거든요. 녹차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녹차 잎을 따가지고 차를 만들잖아요. 이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녹차는 볶아요. 일본 녹차 같은 경우는 쪄요. 근데 이거는 EGCG가 많아요. EGCG라는 성분이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해가지고 파이토케미칼 중에 하나의 성분,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끄는 힘을 가지고 있고, 암세포가 줄기세포로 넘어가게 되면 신생혈관을 만드는데 이런 신생혈관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 EGCG거든요. 그래서 녹차를 먹는데 암 환자들한테 녹차를 먹으라 할 때 주 목적이 EGCG를 먹게끔, 여기에서 먹을 때 발효된 녹차는 EGCG가 별로 많이 없어요. 홍차, 보이차 이거는 다 발효거든요. EGCG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국산 녹차가 제일 좋아요. 지금 10대 항암 타임즈에서 발표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10대 타임즈가 선정한 항암 음식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한다면은 마늘하고 녹차예요. 좋은 항암 음식, 저는 그 두 개를 꼽고 싶어요. 이 외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저는 비트를 꼭 넣고 싶어요. 비트가 우리 환자들이 절대 비트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는 우리 환자가 비트를 권하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전자하고 뗄 수가 없어요. 유전자 변이가 와서 변이된 유전자가 암을 키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꺼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에 있어서 비트는 안토시아닌이나 베타인 이런 부분이 들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또 비트 속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미노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칼륨이 많아요. 산성화하는 것을 막아줘요. 작용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10대 항암 음식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비트라고 보죠. 비트는 암 환자들한테는 친숙히 해야 할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하고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당류에 있는 탄수화물이 있고, 다당류 탄수화물이 있어요. 또 식이섬유나 섬유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당류죠. 문제가 되는 것은 단당류, 이당류, 포도당이나 설탕이나 꿀을 이야기를 해요. 꿀은 과당인데 꿀도 마찬가지로 오만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중독증을 유발을 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방을 먹는데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 육고기가 그런 게 많죠. 이 포화지방산은 단순히 포화지방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지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도 우리가 같이 먹는 꼴이 돼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고, 타는 영양소가 있고 태우는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타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거든요. 태우는 영양소, 타는 영양소만 있고 태우는 영양소가 없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태우는 영양소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든요. 단백질도 너무 과하게 먹는 경우에는 이런 우리 몸에 저장을 안 해요. 필요한 만큼을 쓰고 다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남게 먹는 게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지방이나 이런 것을 몸에 축적을 해요.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는 것 때문에 또 나쁜데 단백질은 저장을 안 하고 다 빠져나가는데 신장에 도움이 안 돼요. 약간의 손상을 주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음식을 먹을 때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있겠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그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이 부분을 간과하고 먹는 게 많아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말하거든요. 이런 영양소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이에요. 물도 우리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만큼 먹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마실 때도 우리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라고 하는데 밥 먹고 나서 먹는 물,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식을 먹는다든가 했을 때 중간에 먹는 물도 해당이 안 돼요. 순수하게 물을 먹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실 때 단순하게 물만 마셔야 되는 건지, 이 안에 있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이런 부분들을 마셔야 될지,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가능하면은 레몬을 탄다든지, 찬 물이라고 하는데 콜드 워터가 아니고 티 워터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같이 먹는 게 탄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이런 음식을 먹는 방법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때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암을 앓고 나면은요, 엄청난 운동을 해요. 암이 걸린 게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등산을 하기도 하고, 서너 시간씩 막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운동은 도움이 안 돼요. 일정한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아주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몸 안에 산소를 떨어뜨려서 저산소 지역을 만들어서 암이 오히려 잘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근력 운동도 약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근육이 빠지면 안 돼요. 암 환자들이 수술하거나 항암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진 만큼 근육이 써야 할 에너지를 암이 가져가요. 그래서 암한테 에너지를 안 뺏기려면 내 근력이 좋아야 돼요. 특히 어디를 길러야 돼? 허벅지를 길러야 돼요. 이걸 강화하는 훈련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열심히 하시면 가장 도움이 되고, 그리고는 운동 중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 막 하다가 오늘은 나 추워서 안 나가, 내일은 너무 더워서 안 나가,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간식 같은 것을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 약간의 근력 운동, 이게 가장 좋은 운동법이라고 생각하죠. 다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연상이 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은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고 예후가 안 좋아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우리 길에 100년이잖아요. 이 전에 어디가 있었냐 이거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디가 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 하는 부분이라,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암을 치료하면 낫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환자를 놓고 이런 말을 참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 있는 사람한테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은 머릿속에 둬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모든 게 잘 됐어. 그래서 이번에도 좋아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치료는 잘 돼요. 또 어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나는 이 장애물을 넘어서 꼭 이기고, 이렇게 뭔가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 암 치료도 하면서 박사학위도 따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오히려 이 암이라는 장애물을 넘기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장애물을 넘을지 안 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극복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털어요. 넘고 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 세상을 산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 세상이 암을 앓기 전의 세상, 암을 앓고 난 후의 세상,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세상을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암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암 환자분들이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음식, 운동,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관리를 할 때 절대 가볍게 해서도 안 되고 무겁게 생각하는 게
경우 여기다가 나는 이거 해서 좋아지게 할 거야.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약간씩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환자분들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이런 게 있어요.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항암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을 처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일반 환자들 같으면 항암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항암을 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만 잘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인 게 운동이나 음식은 항상 치료에 보조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주로 생각을 해요. 약하고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 생각을 하고 이것만 해가지고도 좋아지지 않느냐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초예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급하게 이 환경이 암을 때려잡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을 관리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단시간에 치료제가 돼서 해줄 거라 이 생각은 오산입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하면서는 자기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식자재. 사실은 음식 속에 내 병을 주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그런 거 다 있거든요. 사실 주방기구들이 우리가 모르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특히 제일 문제가 이제 플라스틱이죠. 내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한 다음에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첫 번째 매트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 보면은 많은 곳에 있잖아요. 침대부터 해가지고 현관에 들어가면 매트 깔려 있고 화장실 앞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그런데 이 매트가 단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먼지 정도 나지 않겠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매트에 보면은 PVC로 돼 있어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소제를 써야 되거든요. 이 가소제가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프탈레이트가 기화가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실내 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잔류수 유해 물질, 팝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퍼시스탄트란 말이 앞에 붙어요. 우리 몸에 한 번 들어가면 빠지지 않는 특히 우리 지방에 축적이 돼가지고 암도 일으키고 비만이라든지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팝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옥신을 말해요. 우리 한 50대 되는 분들은 예전에 이 잡는다 해가지고 막 뿌리는 게 있어요. 그냥 DDT라든지, 그 다음에 고엽제 있잖아요. P1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암도 일으켜요. 하지만 그 외에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면역에 영향을 주는 거, 뇌 심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노출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관심을 갖고 피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튀김이라든지 구운 거 할 때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거든요.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폐포까지 가버려요. 그럼 폐포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암으로 가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의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 급식하는 곳에서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암이 발생해서 한제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특히 주부들의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 그 락스 속에 들어있는 게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해서 독특한 냄새 나잖아요. 락스에서뿐이 아니고 수돗물에서도 약간 나고 그 다음에 수영장물을 해놓잖아요. 거기서 나는데 불소 성분이에요. 물하고 닿았을 경우에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이런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성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교란도 생기고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고 손 접촉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피하고 사용했을 때는 물로 씻고 그 냄새가 잘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요리 기구들 중에서는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PFOA라는 이제 이런 물질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열을 가했을 때 장기간 300도 이상의 열이 계속 가해졌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녹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긁어내게 되면 이 밑에 코팅된 게 떨어져 나오고 그 밑에 금속이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이 금속이 카드뮴이나 납이나 비소 이런 유독성 물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음식 속에 섞여서 내 몸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중금속들은 특히 유의하거든요. 납 같은 경우는 장을 나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소나 카드뮴 이런 거는 우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작용을 해요. 가능한 기스가 난 부분들은 바꾸는 게 답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스가 안 나더라도 사용을 하다 보면 손상에 갈 수 있어요. 말고도 닳도록 쓰지 말고 한 2년 지나면은 바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식초 같은 것을 한번 깨끗이 씻고 식초를 좀 담궈놨다가 한 10분 정도 두고 나면은 제거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막 사왔을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프라이팬은 절대 긁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긁어야 되는 경우에 부드러운 수세미들이 있잖아요. 프라이팬에서는 제일 염두에 둬야 될 부분에 염분을 썼을 경우에는 요리하고 나면 바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거 하고 나서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비닐팩. 이 안에는 프탈레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실 나무 있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무 젓가락이나 도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든지 그 외에 곰팡이 이런 균주들을 사용하면서 스며 들어가 있는 어떤 유해 물질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 데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주방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방 기구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전자레인지는 열을 주어서 음식을 데피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인데 그 용기 보면은 뒷면에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고 넣으면 안 되는 이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보통 보면은 PP나 PE 이런 게 써져 있어요. PP 같으면은 폴리 이제 프로필렌, PE는 폴리에틸렌이거든요.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유연성이 있어서 프탈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 있어요. 전자레인지 안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 그런데 넣어서는 안 되는 거. 제 1번이 우리가 잘 아는 페트병. 그게 프탈레이트가 이게 들어갔다 그 말이라.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것은 전자레인지 안에 넣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이라든지 끼 중에서 아주 가볍고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 거. 그게 멜라민이잖아요. 멜라민 수지로 만든 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전자레인지 안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폴리스티렌이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일회용 용기들 많이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회용 용기를 아무 생각 없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써버린단 말이에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한 암도 발생할 수 있고 기형이라든지 위험성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만성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컵도 보면은 다 코팅되어 있어요. 금방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코팅이 되는데 이런 것도 환경 호르몬이고 종이컵을 쓸 때 전자레인지만 생각하잖아요. 뜨거운 것을 넣는 것은 안 좋고 페트병은 우리 아무데나 바깥에 나가잖아요. 햇빛에다가 놔두는 것은 안 좋죠. 이제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것 중에서 호일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호일은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 녹아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게 되면은 암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치매 문제라든지 다양한 신경계통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호일을 보면은 앞뒷면이 좀 다르죠. 한쪽은 반짝반짝하고 한쪽은 거칠잖아요. 거친 면을 음식에 닿게 될지 아니면 반짝거리는 부분에 닿게 될지 그런데 대부분은 거친 면을 안에다 하고 반짝거리는 것을 밖으로 쏴요. 근데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짝반짝한 경우는 면이 골라서 이 틈새가 별로 없어요. 찌꺼기 같은 게 끼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반짝반짝거린 면을 음식하고 접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랩 같은 경우도 부들부들 하잖아요. 이거 이제 프탈레이트 들어간 거거든요. 음식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죠. 그릇이라든지 쌀 때도 음식을 안 닿게끔 조금 더 밑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비닐랩이 쌓여있는 상태는 가열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뜨거운 물이죠. 뜨거울 때 후후 불어가면서 먹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물은 식도암이나 인후암, 구강암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뜨거운 차. 중국 사람들이 인후암, 식도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의외로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열기구 같은 거 많이 사용하면 전자파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두경부암, 목 위쪽으로 오는 암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전자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음식 중에서 절인 음식 예전에 보면 간장이나 묵은 김치 같은 경우에 보면 퍼렇게 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곰팡이거든요. 이런 데는 아플라톡신 같은 그런 독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천장에 성면이 경우가 많았거든요. 폐암을 일으키는 그 독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향을 내는 이런 물질들이에요. 향초 같은 것도 있고 냄새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방향제를 쓰잖아요. 방향제라든지 모기향이라든지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향을 뿌리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많아요.
아주 장시간 됐을 때는 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단시간 잠깐 하고 필요한 만큼 썼을 경우에는 빨리 환기를 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암을 예방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 높아지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많이 먹어서 오는 거잖아요. 과식. 근데 과식이 아닌데도 오는 경우는 빨리 먹는 거예요. 속식. 그 다음에 조화롭게 먹어서 에너지를 바로바로 써버려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은요, 남으면은 다 중성지방으로 바꿔요. 중성지방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먹어서 중성지방이 되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먹어서 중성지방이 되는 게 많아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잖아요. 영양소 중에서는 탄수화물이 고지혈증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혈액이 끈끈해지죠.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또 내강이 좁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관하고 관련된 질환,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이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많을 거고요. 고지혈증이 많아지게 되면은 세포 안에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염증으로 인한 질환들이 이제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이 넘어가면은 암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고지혈증은 모든 만성 질환에 영향을 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고지혈증이라고 단순한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많이 안 가져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무서운 게 오거든요.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고지혈증은 너무 높은 것만 말하잖아요. 또 너무 낮아지는 경우 있어요. 약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너무 낮아져요. 고지혈증 치료하다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푸면은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단하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질 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성 호르몬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기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지혈증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치료하면서 사용하는 약들로 인해서 너무 떨어지는 거, 이것도 좋은 거는 아닙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뭘 먹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기름진 거잖아요. 항상 먹는 게 양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지방을 녹이는 이런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 십자가 식물이 도움이 되고요. 가게에서 구입해가지고 오면은 껍질 다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 다 버리는 거래요.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양파에 있는 보라색 부분이에요. 그럼 맨 바깥에 있는 껍질, 이걸 버리면 안 돼요. 모아뒀다가 차를 만들면 좋아요.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양파의 맛도 나고 캐르세친, 이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진짜 효과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캐르세친하고 레스베라트롤하고 피세친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암의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걸 차단해요. 암 환자들은 양파를 제가 많이 먹으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르세친 그 성분 때문에 그런데, 신생혈관을 만들지를 못하게 막아줘요. 암은 안 좋은 게, 크면은 혈관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 공급을 못 받아요.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가요.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치료에 중요하거든요. 캐르세친이 그런 역할을 하죠. 녹차가 가지고 있는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GCG, 큰 역할을 해요. 그 혈관에도 이런 영향을 주지만 EGCG도 마찬가지로 암 치료하는 데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가 녹차를 계속 먹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예민한 사람들 가슴이 벌떡벌떡 하기 때문에 저는 녹차를 가능한 한 연하게 해서 물 대용으로 마시는 부분도 권하고 있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도 녹차가 아주 좋아요. 이 안에 그 태아닌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직접적으로 암을 죽이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보조적으로 그 사람의 컨디션을 올려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녹차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음식이면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죠. 오메가3는 항혈전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혈소판이 엉겨 붙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출혈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메가3를 사용을 못하게 해요. 수술을 한다거나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메가3를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만큼 혈관 안에 있는 끈끈하게 찌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은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혈관 벽에 있는 세포들이 막을 구성하는 게 이 오메가3가 해요. 건강한 세포막을 구성이 됐을 때는 고지혈증, 이런 찌꺼기들이 거기에 붙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좋은 예방이나 치료 방법이 오메가3죠.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을수록 염증이 적어요. 세포에 염증이 일으키는 병들이 만성 대사성 질환들이거든요. 암도 마찬가지고 당뇨, 고혈압, 자가면역 질환,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혈관 외에도 만성 질환에 있어서는 오메가3가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영양소이고 건강 보조식물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혈관 건강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는 게 좋죠. 어디서 얻을 것인가에서는 생선류죠. 등푸른 생선, 푸른색이 있는 데가 그 안에 지방이 많거든요. 이 지방이 오메가3죠. 사실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동물성 오메가3는 권하지 않아요. 식물성 오메가3, 들깨라든지 아니면 아마씨, 또 햄프시드 이런 데서 얻는 식물성 오메가3, PEO라고 해서 DHA나 EPA 같은 게 적은 그런 오메가3거든요. 동물성은 DHA하고 EPA가 많아요. 근데 DHA하고 EPA는 뇌암이나 뇌전이암에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일반 암에서는 동물성 오메가3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오메가3가 필요할지는 진료와 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영양제로서 우리가 오메가3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동물성, 식물성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물성, 그 다음에 오메가3를 먹을 때 지용성이잖아요. 지용성은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식전에 먹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빨을 뽑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항암을 하는데 혈소판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야 되는 거고, 고지혈증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오메가3라고 돼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중성지방이 못 만들겠죠.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이 비타민 B예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오메가3하고 같이 먹고 거기에 코큐텐을 같이 넣어주면은 미토콘드리아를 돌리게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면 고지혈증 약이 우리 몸에서 고지혈증을 떨치지만 코큐텐을 만드는 이 과정을 차단시켜버려요.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코큐텐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코큐텐을 같이 복용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하고 관련해서는 오메가3, 비타민 B, B콤, 코큐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식사 습관으로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적게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간식을 먹는 게 안 좋고요. 탄수화물을 편중해서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가 많은 고구마 같은 경우 탄수화물이지만 안에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눌린이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덜하죠.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해요. 빨리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는 순간에 남기 때문에 중성지방으로 넘어가요. 근데 천천히 먹다 보면 혈중 농도도 빨리 올라가질 않아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일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하는 게 식사하고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거꾸로 식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고, 특히 이 과일에서는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도가 낮은 과일들이 있잖아요. 뭐 키위 같은 거,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먹게 되면 위에다가 먼저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못 들어가요. 칼로리 많은 영양분 있는 밥이라든지 벌써 배가 불러버리기 때문에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고지혈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생으로 먹으면은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몸 안에서 분해되는 게 적어요. 많은 부분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끔 유도할 수 있잖아요. 생으로 먹는 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갈아서 하거나 잘게 썰어서 먹는 것보다는 통째로 먹는 게 그 부분이 중요하고, 식초 같은 걸 많이 먹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당도를 낮출 수 있다고 그래요. 식초는 산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알칼리로 바뀌어요. 이 자체가 당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또 같이 갖고 있거든요. 먹는 방법으로서 볼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있어서 창고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에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쁜 게 있으면은 나중에는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고지혈증이 왔거나 중성지방이 많거나 당이 높아지거나 했을 때 주로 내장 지방에다 저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지방들은 특히 이제 엉덩이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노란색의 지방이라고 그래요. 지방이 모든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지방은 아주 좋아요. 여성들이 엉덩이에 있는 이 지방을 언제 쓰려고 하는 거냐면요, 아기를 가졌을 때. 몸 밖에 있는 지방은 유해하지를 않다는 거죠. 근데 내장 지방은 찌꺼기라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 나중에는 간 경화로 넘어가고 그게 암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장 주변에 있는 것은 찌꺼기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장 폐색이라든지 장 혈액 순환도 차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안 좋죠. 빼내려면은 방법은 가장 좋은 건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한 운동은 달라요. 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게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게 허벅지랬잖아요.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면 내장 지방을 많이 빼가죠. 특히 이런 하체를 강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내장 지방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족욕은 도움이 되죠. 발을 따뜻한 물에다가 담그는 거잖아요. 사실 족욕하고 있으면 위에까지 이렇게 따뜻해지고 땀이 쫙 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면역이 올라가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주잖아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을 떨쳐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혈액 순환을 시키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 레몬이나 모과라든지 뿌려 가지고 해놨을 때는 거기서 나는 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족욕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뿐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